2,800억 원 규모 기습 유상증자 결정 이후 LS 마린솔루션의 주가가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모회사인 LS전선의 유상증자 참여는 대선 이후인 다음 달 정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기차 캐즘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알짜 계열사인 SKENS와의 합병 법인을 출범시킨 지 7개월 만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다음 달 부활됩니다.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서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공간의 유학생과 교환학생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격적인 LS 마린솔루션의 유상증자 추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8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작 지분을 66%나 갖고 있는 최대 주주 LS전선은 이번 유상증자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LS 마린솔루션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첫 소식 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코스닥 상장사 LS 마린솔루션이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종목 토론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주들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금 사용처를 밝히긴 했지만 설비 투자를 유증보다 먼저 공시하며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고 기존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이 예고된 만큼 다음 날 정규장에서도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LS 마린솔루션 주가는 어제 8% 가까이 떨어진 데 이어 오늘도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유증 참여 여부에 묵묵부담인 점도 시장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LS전선은 현재 LS 마린솔루션 지분 66%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 측이 유증에 100% 참여하게 되면 약 1,8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주 배정에서 항상 일대 주주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데 만약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일대 주주로서 책임 경영으로서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역시 대규모 기습 유증 논란이 불거졌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 대주주가 유증 참여를 하면서 금융감독의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감원이 시장 주주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LS 마린솔루션의 유증을 중점 심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LS전선이 결국 유증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 전기차 캐즘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SK이노베이션 결국 사령탑을 바꿨군요.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최영욱 SK이노베이션 ENS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또 장용호 SK 대표이사를 총괄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선임된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인사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SKENS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저탄소 LNG와 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과 수소사업 등 4대 핵심 사업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장 총괄사장은 SK그룹 내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사업의 성장 전략을 주도한 그룹 내 전략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존 박 사장이 수행해온 업무를 이어받아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흔들림 없는 사업 전략 실행을 위해 이사회의 현직 이사를 대표이사와 총괄사장에 선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진한 실적이 이번 교체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업계에선 침체에 빠진 그룹 내 에너지 계열 사업을 재정비하는 이 고강도 쇄신을 단행하기 위해 수장 교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 대표이사와 장 총괄사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합병한 SK이노베이션과 ENS 사업 시너지를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에너지 또 화학사업 실적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결혼도 6년 만에 최대로 늘었습니다. 이한나 기자, 출생아 수 얼마나 늘었나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 1,041명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고 3월 증가율 기준으로는 1993년 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3월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4명 늘어난 0.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5,0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는데요.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6만 8,339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늘었는데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데는 혼인 증가도 한몫을 했을 텐데 결혼은 또 얼마나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뚜렷한 혼인 증가세 때문인데요. 지난 3월 혼인 건수도 19,181건으로 1년 전보다 11.5% 늘었습니다. 월별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혼인 건수는 8.4% 늘어난 5만 8,704건인데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5만 9,074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통계청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더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인식 전환은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업체와 지역별로 결혼 비용도 천차만별인데 서울 강남이 지방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은아 기자, 우선 예식장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네,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의 예식장과 결혼준비 관련 업체 가격을 조사했더니 중간선이 1,555만 원인 반면 강남은 3,130만 원으로 2배 넘게 비쌌습니다. 결혼식장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식대 역시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강남 3구는 1인 식대 중간가가 8만 5천 원에 달했는데 최소 계약 인원 기준으로 보면 2,200만 원으로 전국 중간 가격인 1,183만 원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대관료도 전국은 300만 원인 반면 강남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스튜디오하고 드레스 또 메이크업, 이른바 이 스드메 가격도 차이가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드레스의 경우 강남과 그 외 서울 지역의 가격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났는데요. 스드메 업체들이 몰려있는 청담동이 위치한 서울 강남은 드레스 비용이 205만 원 선으로 조사됐지만 강남 외 서울 지역에서는 110만 원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사진 촬영 비용도 강남은 150만 원, 이외 지역은 129만 원 선이었고 메이크업은 강남이 99만 원, 이외 지역은 61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혼 관련 업체 가운데 소비자원의 가격 정보를 공개한 곳은 10곳 중 4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표준화가 어렵다거나 경쟁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때문에 관련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결혼 서비스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오늘 아침 예고됐던 버스 파업으로 출근길 걱정하셨던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 협상 결렬에도 다행히 파업이 보류되면서 버스는 정상 운영됐습니다. 노조는 협상 대신 일단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당분간 서울 시민들은 출근길 걱정을 덜어도 되는 건지 최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2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협상 결렬로 총파업을 선언한 뒤 3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노조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두고 사측과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파업을 한다고 해도 노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거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노조를 향해 되돌아올 부정적인 시민 여론도 고려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저희가 무도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식의 프레임을 짜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떨쳐내려면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률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즉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해 버스업계에서 여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하반기 법원 판결을 확인한 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협상 결렬로 총파업에 돌입했던 부산시 버스 노사는 반나절 만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양측이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한 건데 노조의 주장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대신 상여금 자체를 낮추는 등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따라서 기사들의 총임금은 10.48%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버스업계는 500억 원의 적자를 추가로 감당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결과가 서울 지역 협상에도 영향을 줄 거란 예측이 나오지만 서울은 아직까지 양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어 빠른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서울시 노조는 다음 달 대선을 언급하며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 버스노조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보 없는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총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요즘은 택시를 부를 때 이 카카오티 모바일 플랫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본부가 호출하지 않고 길에서 태운 승객이 낸 요금에도 기사들에게 앱 이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적발돼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배차를 앞세운 카카오티블루는 전국 가맹택시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맹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케팅과 배차 앱에 대한 대가로 기사들로부터 전체 운임액의 2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이 아닌 직접 길거리에서 태운 고객 요금도 수수료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수수료만 1조 9천억 원.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택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 외 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멈추는 한편 수수료 체계를 고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배의 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하여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법원에서 제동 걸리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콜 몰아주기 과징금 271억 원 처분은 뒤집혔고 행정소송 중인 대구 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 디지티 모빌리티의 이용료 부당징수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사업 특성상 현행 토털 패키지 수수료 체계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다음 달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주택을 갖고 있다면 단기 등록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전세 사기 등으로 인기가 시들한 비아파트 임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 내용을 유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이번 단기 등록 임대 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폐기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부활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 임대 사업자가 되려면 최소 10년 넘게 의무 임대로 내놔야 하는데요. 다음 달 4일부터 빌라나 오피스텔은 6년의 등록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10년 임대 등록 사업자는 기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야 갈아탈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자가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법인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세제 혜택을 봅니다. 전세 사기 대란 이후 침체된 빌라나 오피스텔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등록 임대, 단기 임대 제도 도입으로 임차인하고 임대인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좋아지는 건가요? 네, 일단 임대인의 경우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단기 등록 임대 매물로 세를 주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비수도권의 경우 건설형은 수도권과 같고 매입형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등록 임대 매물은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임차료를 한 번에 5% 넘게 올릴 수 없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도 거부할 수 없어 임대료 부담이 덜합니다. 자, 이번 이 단기 등록 임대 제도,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 안정이 목표일 텐데 효과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비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좀 큰 편이 아닌 데다가 뭐 전세 사기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동안 이제 불거지면서 일부의 임차인들은 비아파트를 꺼려하는 이슈들도 있어서 제도의 안착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기에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4차례나 바뀌며 한때 정책 불신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정책을 신뢰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100건이 넘는 서울 아파트 위법 의심 거래가 또 적발됐습니다.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아서 아파트를 사거나 회사 돈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23억 8천만 원의 강동구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임대 보증금 등을 포함한 자기 자금이 약 10억 8천만 원이고 나머지 13억 원은 차입금입니다. 알고 보니 특수 관계인인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임대 보증금 등 자기 자금에 대한 증빙 제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노원 아파트를 자신의 부모로부터 13억 8천만 원에 매수한 뒤 매도인인 부모를 또다시 임차인으로 설정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마포, 성동군의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건수 총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의심 거래에서 중복으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도 드러났는데 이 중에는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이 8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상적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정부는 위법 거래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비껴간 풍선효과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부터 기획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을 언급하면서 당선이 되면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HMM의 부산 이전이 공약집에 빠진 것을 두고도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경제부처 개편 내용 어떻게 되나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시 부처 개편 구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이 후보는 금융위가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모두 하는 등 뒤섞여 있다며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기재부 권한을 분산하자는 요구는 있었지만 시급한 현안들 속에 조직 개편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직접 개편 구상을 밝히면서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큰 HMM 이전은 공약집에선 빠졌죠? 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부가 보유한 HMM 지분이 70%가 넘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결정을 하면 된다며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반발을 염두에 둔 듯 100%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설득과 지원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제 하루 뒤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후보별로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우영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의 큰 틀로 공급 확대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는 달리 어디에 전체 몇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311만 가구 공급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담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과 신혼주택 연 20만 가구 공급과 세제 완화 공약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생애 주기별로 주택세제 감면안을 내놨을 뿐 임기 내 전체 공급량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나왔고 어디에서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실 뭐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봐야겠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김문수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자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 중에선 상법 개정이 뚜렷한 대립 지점입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준석 후보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적극적 투자 활동 그리고 의사결정을 좀 꺼려할 가능성들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후보들 모두 사회적 논란이 클 수 있는 민감한 의제는 피하고 대신 무난하고 안전한 공약 위주로 공약집을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를 위해서 전 세계 공간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해당이 될 텐데 미국 유학생의 비자 면접이 중단된 건가요? 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비자 신청 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을 위해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는 미국 대학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위한 F비자와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M비자, 교육, 예술, 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비자입니다. 이에 주한 미국 대사관도 유학생 인터뷰 신규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약된 비자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네, 사실상 사상 검증 강화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지난 2023년 10월 가자 전쟁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시위가 잇따르자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영원 비자를 취소했고 학생 비자 신청자의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 정부는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해 사상을 검증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반유대주의 외에 반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폴리티코는 향후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으며 외국인 학생의 재정 수익을 의존하던 미국 대학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술하면 떠오르는 소주. 그동안은 해외에서는 우리 교민들을 중심으로 소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류를 타고 현지인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정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삼겹살집. 현지인들로 가득한 식당 곳곳에 익숙한 초록색 병이 보입니다. I do have one of my favorite, the japchae. I really love it with the soju. 현지 마트의 주류 코너에는 한국 소주 전용 매대가 깔렸습니다. 한 병에 2,500원. 현지 물가론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도 카트에 소주를 한가득 담습니다. I usually prepare for fresh, but
I really like it because it's so clear and smooth. When you drink it, it's very smooth. 필리핀 시장 진출 초기, 소주는 교민 시장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현지 유통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제는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소주들이 이곳 유통사로 모인 뒤 현지 편의점과 마트, 그리고 식당 등 필리핀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이트진로의 필리핀 수출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0% 이상 증가했고 일반 소주가 초기 진입 상품인 과일 소주의 비율을 역전하면서 현지화에도 성공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의 현지인들이 저희 제품을 일반 프레시 제품을 응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어떤 수출화의 과정 속에서 보면 가장 선진화된 어드밴스된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소주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베트남의 첫 해외 생산 공장을 착공한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에서의 현지화 사례를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류를 시작으로 어느덧 현지인들의 식탁에 스며든 한국 소주. 이제는 세계 주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고요.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영서 내륙과 경북 내륙에 5에서 10, 많게는 2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15도 내외, 대전 14도, 세종 1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14도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울진 18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15도, 제주 17도로 아침을 시작하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부산 23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이 계속 많겠고요. 기온도 비슷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